13일날 제정했습니다. 지금 딱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오늘 토론회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기획정의의 민생노동 정책 담당, 노동 관련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수 노동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이제 위원을 구성할 때 단순하게 이제 민생노동 정책 담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복지건강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그다음에 환경정책실 등 그 필수 노동자에 관련된 소관 부서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지 그게 이제 성과라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 다양한 폭들을 이제 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러 직종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저희 어떤 그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해서 사업들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토론을 이제 좀 진행하겠는데요. 토론 시간을 처음에 한 10분으로 두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한 7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7분 이내로. 7분 이내로 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하면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타임 그 스탑워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딱 재고 하니까 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토론에 있어서 우리 저희 그 부산시의 김인정 의원님 토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들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아까 토론회를 들으면서 저는 왜 약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들은 제가 사실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부산대학교의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쪽은 굉장히 교수님들께서 처우라든지 현장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유아교육학으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혹은 유치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학계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얘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교수님들께서 그럼 우리 아이 취업이 안 되는데 원장님들이 눈치를 보십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문제제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열악한 처우가 된 것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교육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헌신과 봉사로 가르쳐야 돼 라고 먼저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졌고 어떠한 요구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첫 발에 디딜 때부터 모르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육교사들은 교육일까요? 교육일까요? 사회의 인식은 뭘까요? 과연 이 지식은 받고 있을까요? 우리 교통공사에서 청소 노동자 자회사 만들면서 월 임금을 생활 임금으로 맞춰서 25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190만 원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인식이라는 게 선생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지지가 있었는지, 오로지 요구만 있지 않았는지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현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기구가 저는 운영되길 바라면서 그게 사회서비스원이길 바랬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의심되면 CCTV만 달면 되고요. 하원하면 의심하고, 학부모님들은 너네 선생님이랑 잘 지냈어? 선생님 때리지 않았어? 이렇게 함정을 만들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요. 밤늦게도 전화를 하고 새벽에도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가 왜 이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의 사회적인 인식은 그들의 입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늘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나오더라고요. 학부모 입장만 얘기를 하죠. 정작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늘 의심받는 잠정적인 범죄자처럼 보이는 이 보육교사들이 과연 아동학대를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80%입니다. 우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 유형자로 보면 거의 부모나 친인척 혹은 대리 양육자,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늘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조심합니다. 다만 언론에 부각되는 게 많을 뿐이죠. 언론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선생님들이 늘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늘 잠정적인 범죄자야. 그런데 늘 일상적인 근무 여건이 야근이고 뭐고 수당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늘 봉사와 헌신만 요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늘 이런 이상한 눈을 바라보는 거죠.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오늘 선생님이 때리지,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이 선생님은 과연 이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대 신고가 일어났을 때 학대가 정말 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건수도 정말 미미합니다. 예전에 밀락동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동학대 잠정적인 범죄자가 되었고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반 뒤에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성교대를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돌보던 고모가 그 아이를 학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선생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은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교장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거나 선생님이 잠정적인 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너희는 범죄자야라고 되는 게 사회적인 인식인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휴게 시간 얘기를 했는데 휴게 시간, 점심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5명, 7명 선생님이 일일이 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골고루 먹었는지 챙겨봐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 근무는 강도는 높으나 이걸 휴게 시간이라고 강요하는 서류상에 이런 부당 업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임금이나 노동 환경, 그러면 안정성 이런 것들이 과연 되느냐,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것도 보육교사 직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구군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너희 어린이집 원장한테 알아서 해결해. 원장들은 선생님들한테 알아서 해결해. 정작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정말 직접적인 감염원이 돼서 문제가 될까봐 선생님들 스스로 너무 많이 조심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고 필요했을 때 학교 교사들 얘기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그보다 훨씬 어린애들을 다루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또 거기에서 배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들의 대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연 맞는지 또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학교 선생님들은 힐링 센터라고 해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들과의 문제, 학생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근데 보육교사들은 노무사를 지원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접근할 영역도 접근할 인프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관심이 있냐 하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보건복지부가 정말 예산을 인건비를 혹은 현장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정작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짜게 나오니까 물론 전체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해양교통위원회입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1,000억, 2,000억, 1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도 합니다. 근데 도시재생이 실제적으로 복지랑 연계돼서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그 도시재생으로 내려가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사업 구성하나의 차이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좀 더 현장에 다가가는 노력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아동학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아동학대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예쁘다고 안아주면 그게 아동학대가 되더라고요. 아 예뻐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CCTV로 봤을 때는 학대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면 억지로 먹이면 아동학대고요. 밥을 안 먹이면 방임입니다. 현장에서 늘 아이들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이냐 마냐의 문제로도 아동학대에 걸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현장에서의 문제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든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보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판단 촉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지침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밥을 떠먹였다고 혹은 떠먹이지 않았다고 재판에 받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명백하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적어도 활동할 때에는 그런 불안에 느끼지 않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그런 업무 매뉴얼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사실은 이런 연구를 하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부산시에 여성 개발원이 있지만 그 여성 개발원조차도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와 교육청에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 중앙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교육청하고 부산시가 용역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사실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정말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에 늘 위협에 있는 선생님들 좀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원장님들도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건비인 거예요. 인건비가 운영비의 80% 이상 넘어가게 되니 당연히 낮은 임금의 선생님을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을 해주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악순환 구조를 좀 끊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 혹은 뭐 이게 좀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한 번 나아가서 좀 바꿔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사실 가장 큰 그림은 아까 얘기한 그런 열악한 환경, 임금 등등의 문제들을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적정선에 맞춰서 어느 선이 필요하고 어느 선이 필요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어서 병원 보험에서 이제 수가를 만들기 위한 조정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하기 바랐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현장하고 소통하고 그들에 대해서 권리 옹호하는 기구로 자리 잡기를 바랬는데 부산은 아직도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부산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좀 본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육교사들이 현실이 가장 열악한 거 먼저 나오고 가장 힘든 거 먼저 나오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늘 현장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정 수고만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너무 격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도 힘들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교육 쪽도 참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참 필수 노동자 그리고 또 돌봄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저는 참 반가웠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돌봄 이렇게 치면 보통 초등 돌봄, 방과후 돌봄 이렇게 나오지 그 나머지 그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참 안 나오는 사회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참 반갑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오늘 산모도 신생아관리사 쪽으로 집중해 달라고 하셔서 이 연구를 맡아주신 또 노동복지건의센터와 조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교육도 힘들다라고 있고 산모도 힘들다라고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현장의 기관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어렵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과연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줄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말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의원님들 뿐인데 그래서 좀 열심히 듣고 뭔가 방법을 찾아볼래? 라고 좀 그래도 제시를 해주셔야 그래도 말을 할 맛이 나지 않을까. 네. 김광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원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인간의 전문성을 다루는 돌봄 서비스는 항상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입안의 어금니처럼 표 안 나면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제 이 돌봄이 소중하고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존재감이 새롭게 인식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필수 노동자 또는 돌봄 노동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봄 노동자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쪼개져 있어요. 돌봄 노동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사모는 건강증진과, 노인은 노인정책과, 아동은 여성 너무 쪼개져 있고 따라서 또 서비스를 제공되는 형태도 너무 달라가지고 말은 돌봄 노동자인데 그 사람들의 처우는 정말 이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말하자면 얘네는 이렇게 힘들고 여기는 이렇게 힘들고 다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좀 다 통으로 묻지 말고 조금 쪼개서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고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책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이때까지 했었는데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최 교수님께서 산모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서두와 결론까지 골고루 참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부산에 이제 산모들이 한 15,000명 정도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추진 정도를 보면 그 중에 40%가 이 관리사가 지원하는 이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일자리 안정 불안정성도 70%까지 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현장에서 이제 본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써 5분이네요. 일단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15년 동안 산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리사님들로부터 해마다 근무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참 보람을 일하고 느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한 해 만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말 무너진 한 해였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하는 출근할 때 입는 옷이랑 그다음에 근무하고 할 때 입는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입장할 때 체크하고 또 오후에 한 12시부터 2시 되면 또 체크하고 손소독 하고 별짓을 사실은 마스크도 갈 때 하는 마스크, 일할 때 하는 마스크 따라 하고 이렇게 일을 했고 그 다음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산모들이 만든 사람 오지 마라 자가용 없는 사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자체 승제 검사를 받아가지고 나 검사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노력까지 사실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도 감염 전파자로 오인되거나 또 가사 응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육아 민원이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방역 기준이 있었잖아. 2단계, 2.5단계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재가에 방문하는 이런 근로노동자들이 지키는 매뉴얼은 없었거든요. 그냥 2.5단계면은 50인 이상 또는 이상은 모이지 마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없어서 기관에서도 이제 조심하자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하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참 안타까웠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무슨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무슨 대응을 해줬냐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지원단에서 마스크 한 장 기관당 100장이 나와서 저희는 근로자 노동자가 지점당 100명이니까 한 장씩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상황이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도 참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정말 마스크 한 장 내려오지 다 했다는 것이 정말 필수 노동자로서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예우인가 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라고 사실 정부에서 3차례 걸쳐서 나왔잖아요. 근데도 알고 보면 저희는 사각지 때 적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첫 번째 작년에 3월에는 요 줄서놓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지원에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은 못 갖고 이랬던 부분들이 산모관리사였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한다 하더라도 노동권익이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다 힘든데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데 꼭 일하는 사람만 힘들다고 하냐라는 이제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돌봄사회 서비스 센터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돌봄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가서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산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위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게 부산 전체가 행복해지는 사이클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맨날 최저임금 주면서 그 근로계약서 해마다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좀 생활임금책을 좀 가자 그런 일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쪼개져 있는 부서와 그리고 서비스 종류와 그리고 정부에서 부산시 얘기하면은 항상 나온 얘기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부산 시민이고 그곳에 대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또 부산 시민이에요. 그럼 부산시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거냐. 적어도 필수 노동자 조를 만드셨다고 했지만 아직 좀 약하다. 그 분야마다 좀 지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는 돌봄 서비스 기본 조례라도 만들어서 최소한 부산 시민들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그리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기존에 이제 산모관리사가 어려운 부분들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다 정리가 해놨습니다. 초 교수님께서 요약 발표에 안 하시고 이제 보고서에 다 조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 제도 개선 사항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몰랐던
남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일하는데 산모보호는 왜 하나도 없노? 라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제로비스 사연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차차죠. 같이 부산시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돌봄 노동자, 필수 노동자들 선에서 만들어가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감염 상황에 대한 좀 다른 접근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감염 예비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 참 정신적인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방안들도 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과하면 바로 그냥 잘라주세요. 예, 제가 토론회 때 인사말을 별로 안 하고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인사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토론 내용은 나중에 기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당장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인사말로 정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노동권익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른 지역의 노동권익센터가 생긴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막상 부산에도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다이나믹 부산답게 이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보여서 굉장히 감사했고 특히 그 어려운 시기에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신 두 분 연구소장님들께 진짜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 올 때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알았는데 오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했던 게 제주도, 성동구, 거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부산에서는 아직 생긴 줄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처음 알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 그렇지만 다만 1월에 생겼고 이 초스피드 사회에 3개월이 지난 동안 아직도 저조차도 몰랐다는 점이 앞으로 그 지원 조례 노동자 권익에 관한 교육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아무튼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해주신 시의원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무관님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분명히 부산시에도 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자에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주무관님들 두 분이 와서 오셨다는 얘기에 그나마 좀 위안을 갖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신생아 감정사 관련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동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실태에 대해서 노동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을 해서 사실 노동 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사실 노동 조건이 좋은 자리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노동 안정성이 높고 낮은 걸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거의 불안정한 게 사실이 있고 그게 패달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안정성이 높다는 자기 평가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노동 안정성을 어떻게 규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코로나 시기에 방역과 관련해서 개인 통제, 그다음에 기관 통제, 가족 통제 그게 제가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통제가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게 노동자의 권익 내지는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 연구의 의의와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구는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재난 시기와 비재난 시기에 요양보호사만큼은 적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양보호사는 언제나 재난 시기였다.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연구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방역 업무가 추가됨에 대해서 거의 저항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요양보호사들이 워낙에 융통성 있게 포용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타협 협상의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추후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히 이 연구가 노동자 권익, 돌봄 노동자 권익에 대해서 실태적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 직종의 인식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되게 둔감해져서인지 아니면 노동자 권익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지 그거를 추후에 반드시 밝혀서 정말 노동권익지원센터든 아니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났던 그 교육에 관해서 교육 사업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에 대해서 물론 보건복지부의 원초적 잘못이 있죠. 건강보험료에 결부해서 요양보험료를 하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지금 몇 년째 묶여 있고 요양보험료만 올라가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 그나마 인건비는 더 완전히 작게 책정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건 뭐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위원회라는 여기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 대해서 정책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만큼은 적어도 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행정 거버넌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공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인지 예산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 서비스에는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요양보험도 그렇고 부산시도 아이가 좀 키우기 좋은 부산, 그다음에 고령층화 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령 취급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노동인지 예산, 다시 말하면 인건비의 현실화, 그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삼는 그런 예산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에 있어가지고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의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정의에 따른 필수 노동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부산시에서는 그 정의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사과반증보건법 77조에 보면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그리고 78조에 배달종사자, 그러니까 소위 택배 노조에서 보셨는데 배달 노동자들, 79조에 보면은 가맹점 사업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편의점, 가맹점이라든지 등등의 그 노동자들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부산사회복지사 협회 그 오성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고요. 오승준입니다. 성균관 때할 때 그 성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이번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타집중을 위해서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좀 느꼈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동시에 이거 아닌데 사회복지 현장도 돌봄 현장도 아직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양가 감정이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필수 노동자 중 사회복지사의 노동 실태와 환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러 나왔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지, 처우는 어떠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애로사항과
해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보고서의 실제 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이렇게 세심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오자 현장의 개선들과 개선 방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충하고자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재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사 처우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일 것입니다. 현재 보궐선거의 사회복지계 정책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빠지지 않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은 시비지원시설이냐, 국식 지원시설이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그리고 시설 비용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공동생활과정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건의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 자체가 이렇게 없어서 최저임금으로 활동을 하고 호봉인정도 받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동일가치와 동일노동을 함에 있어서 임금 차이가 많게는 20% 이상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협회에서는 단일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서 소요 예산을 이렇게 좀 추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전수조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추계를 해보았을 때 95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좀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열악한 처우를 위해서 그리고 단일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초개선 수당 35억을 이렇게 좀 제하고 나면 60억 정도의 예산으로 단일임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조사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시와 시의회 요구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이렇게 좀 드릴 예정입니다. 21년도 현재 서울시의 경우 308억이라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단일임금 체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서울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서 그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부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인천시와 제주도가 역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항목을 분리하여 예산 지원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이 개선 요구와 개선 방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인건비는 한정적인데 직원들의 호봉은 올라가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계약직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아야 하고 호봉이 높은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등의 고용 불안에 문제가 생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말 개선되어야 할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종사자 수와 실후봉 등을 적용한 실소요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이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 문제와 고용 안정과 관련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간의 근무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얼마만큼 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또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의 경우 13.1시간, 생활시설의 경우 18.1시간, 12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의 경우 12.6시간, 생활시설의 경우 21.4시간. 그래서 이게 평균 14.8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좀 드렸고요. 시의회에 21년도에 571개소 2,900여 명 대상으로 2시간, 시간의 근무수당이 이렇게 올해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을 위해 아직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지만 코로나19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시간의 근무수당의 경우 종사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근거로 지속해서 요구 이렇게 하고자 협회에서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시설 종사자 힘들기 기준과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업부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면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사경력 80%만 인정을 받거나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정확한 경력 산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청 복지정책과 법인시설 지도팀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현장 애로사항과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각 직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받고 있고요. 의견 전달을 하고 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큰 제목 이제 두 번째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직능별로 법정 인력, 침 인력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제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 기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인력, 지침 인력 부족분을 또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2020년 기준 420여 명 이렇게 부족 인력이 파악이 되었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필요로 한 인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 노동 환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에 그리고 명확한 인력 기준이 없는 시설 및 이제 기관에 대해서 직무 분석과 재정 인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전의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있는 부산 복지 싱크탱크인 복지개발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최근 이제 수탁법인 변경으로 생기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경된 수탁법인이 심의 과정에서 이제 고용 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제 발생한 지금 땡땡복지간의 그런 또 문제들이고요. 고용 승계를 하는데 근로 조건을 또 하향을 해서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등의 위수탁과 관련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제 사무를 위해 채용되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에 있어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 개정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위수탁 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제 포괄적 고용 승계를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로 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많은 관심,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복지 업무나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람을 대면해서 제공이 되어진 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이제 폭력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 등 직무 외상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또 저희가 종사자들로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좀 조사를 했었는데 언어적 위험이 68%, 신체적 위험이 50%, 정서적 위험이 31%, 성적 위험이 30%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80% 이상이 위험 상황 등을 경험하였거나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국제안전위원회 박민석 의원님과 조계선 조례 개정을 함께 이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고 그 내용은 자료실에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제목 세 번째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 노동인정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이렇게 이번 실제 조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타직종에 비해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증가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속에서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좀 맞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욕구를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을 통해서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발하고 재구성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각지대가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성별 검사소에서 검체 제시 후에 결과 대기 시간이 하루를 이렇게 좀 대기를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회복지사랑 승합차와 함께 승합차량 안에서 함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그런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시스템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현장의 소리가 이렇게 조금 있고요. 세 번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방역물품은 비용전, 즉 서비스 대상자의 초점 이렇게 좀 맞춰져 있고 정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방역물품은 많이 부족했다, 열악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 금지라는 방역 지침에 의거 자원봉사자나 대체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요. 종사자들의 피로가 이렇게 좀 누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전화를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코로나19 검사로 해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생활시설의 경우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종합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격주에 한 번 검사 받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나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은 너무 힘들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코로나19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로 인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크다라는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간에서 보다 긴밀한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검사가 주 2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필수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보다 헌신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오늘에 나왔던 모든 정책 지원들과 논의들이 잘 반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센터에서 이제 저를 좌장으로 시키는 이유를 시간을 잘 지키라고 시의원을 시켰는데 아무 시간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제 복잡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이어서 활동 지원사는 어떤 노동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사무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계가 너무나 보여가지고 7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활동지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토론에서 보면 활동지원사를 돌봄 노동자로 분류를 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과연 활동지원사가 돌봄 노동자일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사전상 의미로도 돌봄은 보살펴 부양하거나 수발하다이고 지원하다는 뒷받침하여 뜻을 바쳐야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돌봄 노동자로 명명하는 건 이 법을 만든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고 도리어 이로 인해 장애인은 주체적 인격이 아닌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약자로 내모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원사는 뭘까요?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입니까? 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아무런 자격을 요하지도 않고 나이도 제한도 없으며 경력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저 40시간 졸더라도 강의실에 앉아서 있으면 되고 10시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활동지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애인 돌보는 거 있다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으셨냐고? 네, 교육은 받았는데요. 그 무슨 일인지 모르냐면은 모른다고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고 저희들한테 도리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격 요건이나 어려운 시험 과정이나 또 험난한 교육 과정이 없는 수료증 하나만 달랑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슈퍼 능력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빨래, 설거지, 신변 처리, 목욕, 외출, 동행, 뭐 기타 등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을 다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때그때 외부적 요인이나 개인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런 감정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연하지 못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 지원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요구하고 무급의 휴게 시간을 요구하고 그것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임을 인정하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일은 모든 면에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휴게 아닌 휴게 시간을 지켜야 하고 두 군데, 세 군데 기관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중근로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든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관은 근로자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휴게 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까 정명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 인력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근데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동한 장소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들이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법을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구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때 자가격리 때 자가격리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창출하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요구를 하고 명단을 어디로 갖다 내고 나면 그게 언론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이면은 저희 이용자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용자들이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동지원사들은 근무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근무를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이용자들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을 좀 더 서비스를 더 받고 싶고 활동지원사들은 그만큼 일을 더 해서 앞에의 근로를 못한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싶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현실들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활동지원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올바른 고용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활동지원사를 하나의 독립적인 고용 형태로 보고 고용 분류가 되어서 별도의 고용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분류에 활동지원사를 돌봄 노동자로 명명하지 마시고 따로 활동지원사가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은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가장 많은 불만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이용자들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육 과정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가사 지원이나 신체 지원만 하는 단순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교감을 상시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함에도 이 서비스를 단순히 일상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은 단순 서비스의 감정적 노동을 견뎌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 다투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은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립을 지원한다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정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활동지원사나 연계기관에는 그저 밥 먹고 씻고 외출이나 도와주는 간단한 업무를 여기게 하니까 그 가운데서 생기는 계리론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해심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히 기본생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귀한 일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부터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흘러갈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활동지원사도 그러한 격에 맞는 자질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역시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처우 관련 어느 부분도 치우침이 없을 수 있도록 조율을 힘쓰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정도를 벌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생활을 안정시켜서 나갈 수 있는 직종이 지금 못하고요. 감정노동에 시달려서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의무감을 찾기가 힘들고 중개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듯이 이용자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 보니까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관이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관에 대한 소속감 역시 없어서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도 2021년 2월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24% 정도, 1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21% 정도, 최저임금인 19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0%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인들도 자기들이 이것을 먹고 사는 생계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부의 보조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활동지원사 처우에 관한 논의는 많은 부분이 얽혀 있어서 일부 노조에서 이제 휴게 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상해라는 것을 요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활동지원사만을 단독으로 보고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의 근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수료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중개기관도 법을 준수하면서 소속된 활동지원사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수수료만 받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한 꼭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삶이 이들의 서비스를 통해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낮은 임금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관계자들은 소위 전문가 집단이나 대표 단체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시간을 들여 귀 기울여 들어주는 정성이 함께할 때 누구나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순간에도 자신이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이 자신으로 인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사를 철저히 통제하고 서비스를 지원한 활동지원사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각 분야 전문가분이 모여주셔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드리자면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이 교육교사들에 대한 인식, 처우, 권리나 안전 등에 대한 현황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혜경 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필수 노동자들의 보충,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도업이라든지 방문요양사, 아이돌 도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권익 증진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황보람 교수님께서는 존중받는 노동자, 돌봄 노동자,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선 방안과 방안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4가지 제안을 주셨고, 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었습니다. 김종욱 사무국장님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의 직종의 특성이 기인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하나의 직종으로 구분해서 돌봄 노동자가 아니고 특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발표자분들께서 하실 말씀 좀 더 추가라든지
첨언을 좀 하시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우리 초이스 교수님. 예, 우리 황보람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이제 저한테 이 연구를 의뢰하게 될 때는 코로나19 시대에 그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안정성,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활도 같이 좀 포함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의 노동 안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척도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의 노동 안정성을 어떻게 볼 건가. 이제 그 연구진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또 현장에 제가 말씀을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저는 노동 시간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무일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에 대한 아무래도 감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에 증가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중지 건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역시 중요한 노동 안정성이나 서비스의 중지 건수가 어느 정도 진짜 진행이 되느냐 이걸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됐고, 네 번째는 이제 일을 통한 이제 임금이 아니고 시간제를 통한 이제 이런 일일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통한 소득이 증가가 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개 문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서비스 중지 건수는 방향이 네거티브한 질문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역측정을 해서 4개 문항을 합산했고, 과연 이제 척도에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서 척도 이제 신뢰도는 그런 거가 이제 좀 한 77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행 연구가 좀 있었던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8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척도 일정한 안정성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평균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분석을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만 이제 실태 보고서로 좀 더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노동 안정성이 다른 데 미치는 그 관계나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 두 집단 독립 표본 그 검증 방법을 써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간명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안혜경 그 센터장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제 산모 신생아가 전체 우리 돌봄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서비스의 산모 신생아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확대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국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서비스가 되면은 상당 부분은 기본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서 인건비와 이제 그 보조금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정신건강에 이게 굉장히 커지는데 정신건강 그 복지센터에 보면 여기 이제 센터당 이제 이건 국가의 공공적인 인간이라고 공공적 성격이 훨씬 강한데 인건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고경력자들을 잘라내는 형태로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에 대한 그 관리가 이제 훨씬 더 조금 표준화되면서 아마 상당 부분 재정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아마 정리되는 시점이 한 10년 내에는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 영국에서는 이제 CQC라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케어 퀄리티 커미션이라는 게 이게 15년 전에 명칭이 좀 바뀌어졌던 CQC인데 아무래도 이런 그 질관리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좀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이 돼서 서비스 질도 좀 높아지는 형태가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부산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면서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감정노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운영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는 사무실 생활만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그 서비스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좀 더 조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그 뭐랄 계몽이라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서로 간의 그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들이 공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 서비스는 또 엄청 확대가 되는데 이용자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충분한 인식들을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때 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죠. 이사입니다. 예, 조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토론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혜화 의원님 지금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